할머니, 이거 진짜 되는 카드 맞아요? 수납 직원이 제 카드를 받아들고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직원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본인 맞으세요? 확인해보게 신분증 주세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는데 지금 저는 의심받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진료비도 선불로 내셔야 하고요. 의료보험증은 있으세요? 직원이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은데 나중에 진료비 못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할머니들 때문에 우리까지 기다려야 하네. 맞아요. 옷차림만 봐도 알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인사드릴 때 더 반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자입니다. 올해 78이죠. 젊은 시절부터 간호사로 일했고 은퇴하기 전까지 세련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세련병원에 갔습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지 6개월이 지나서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보다 직원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환자들도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 줄을 서면서 생각했어요. 참 많이 변했구나.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할 때만 해도 환자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말이에요. 제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접수를 하고 계셨어요. 건강보험증을 꺼내시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수납 직원이 보험증을 받아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카드네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네,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별관 사회사업가로 가야 한다면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별관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니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나온다고 하면서 오늘 담당자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안내해 드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건강보험증을 꺼내는데 직원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카디건,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옷이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입고 왔거든요. 할머니, 혹시 의료급여증은 없으세요? 건강보험이라고 대답했는데도 직원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험증을 내밀자 본인이 맞냐면서 사진이 오래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험증 사진은 10년 전에 찍은 거였거든요. 그땐 머리도 검었고 얼굴에 주름도 지금보다 적었어요. 본인이 맞다고 했는데도 신분증을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한 후에야 접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료비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하면서 카드가 있냐고 물었어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플라스틱이 많이 달아 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쓰던 카드여서 오래 사용해 숫자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되는 카드예요? 직원이 카드를 받으며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도 직원은 불친절하게 말했어요. 3층 심장내과로 가라고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이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진료비 안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게요. 옷차림만 봐도 알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40년 넘게 이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왔는데 말이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머님, 여기 처음 오세요? 저는 아니라고 예전에도 왔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대우가 그러냐고 하시다가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른 분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저에게 준 브로치였어요. 작은 나비 모양의 금 브로치였죠.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장도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시당할 사람인가? 40년 전 이 병원이 처음 문을 열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8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남편 혜성이와 함께 이 병원의 첫 번째 기부자가 되었던 일, 병원 부지를 마련하느라 저희 집을 팔았던 일, 개원식 날 병원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던 일,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진료를 마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수납 창구를 지나면서 아까 그 직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손녀 다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솔아, 할머니야. 시간 있으면 할머니 좀 도와줄래? 다솔이가 무슨 일이냐면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모욕을 당했다고, 그것도 내가 40년간 몸바쳐 일했던 곳에서 당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솔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혹시 그 편지 지금 꺼내실 건가요? 다솔이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긴 편지 말이에요.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늙은 할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상하네. 예전엔 내가 여기 복도를 매일 뛰어다녔는데 진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복도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호부장으로 일할 때는 이 복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다녔거든요. 응급 환자가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의심받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만요, 어르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행정본부장 민도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수납 창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별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서 요즘 병원에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민도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진료비 떼먹고 가거나 허위로 보험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까다롭게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정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라면서 민도현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하고 되물었어요. 아까 수납 창구에서 보니까 같은 질문을 몇 번 반복하시던데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에게 치매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그런 적 없다고, 저는 멀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도현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옷도 좀 낡고 카드도 많이 달았다면서 혹시 집에서 제대로 돌봐주는 가족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족 있다고 대답했더니 다음에는 가족분이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오시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혼자서는 병원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왜 혼자 오면 안 됩니까? 민도연이 말을 흐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다른 환자분들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말했을 뿐인데요. 혹시 병원에서 나가실 때 길 잃어버리시면 어쩌냐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도연이 마치 저를 치매 환자로 단정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러자 그럼 다행이라면서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민도연이 핸드폰을 보더니 급한 듯이 말했어요. 회의가 있다면서 다음에는 정말 가족분이랑 같이 오라고, 혹시 병원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명함을 건네주며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명함을 받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사람이 저 할머니 혼자 오셨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가족들이 신경을 안 써주나 보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요즘 치매 어르신들 많다던데 하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지만 그게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나? 하고 생각했어요.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병원 개원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젊고 당당했어요. 간호부장 배지를 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저와 남편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있었죠. 그때가 1985년이었어요. 저는 28, 남편은 30이었습니다. 세련병원이 처음 문을 연 날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자야, 우리가 만든 병원이다. 언제나 자랑스러워해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희는 이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였거든요. 병원 부지 마련을 위해 저희 집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병원에서 치매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로비를 지나는데 또 다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아까 그 할머니 아니냐고 하면서 행정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던 하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아 맞다고 하면서 치매 의심된다던 하고 대답했어요.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이미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40년 전 제가 꿈과 희망을 품고 들어갔던 그 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만져졌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저에게 맡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죠. 혜성아,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손녀 다솔이에게 전화했어요. 다솔아, 할머니야. 다솔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다솔이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다면서 혹시 하고 말을 멈췄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있다면서 그거 꺼낼 때가 됐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솔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요. 그래야겠다고, 나 같은 할머니가 또 모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알겠다면서 내일 할머니 댁으로 가겠다고 그 서류들 다시 정리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련병원이 멀리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유품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브로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자에게 필요할 때 사용하라.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솔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현관문을 열어주니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밤새 잠 못 주무셨죠? 하고 물었어요. 많이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다솔이는 노트북 가방과 함께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왔었어요.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다솔이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다솔이가 정말 화가 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겠거니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고. 나 같은 할머니들이 계속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냐고 대답했어요. 다솔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남긴 그 서류들 정말 꺼내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한번 시작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야겠다고 말했어요. 다솔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다면서 그럼 차근차근 준비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서류함을 열자 40년 전의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병원 개원식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솔이가 이때 정말 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꿈이 많았다고, 좋은 병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 아래에는 각종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부지 매입 계약서, 건물 임대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들, 모든 서류에 저와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솔이가 서류 하나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 부지 임대 계약서를 보라고 하면서 세련병원 부지가 할머니 소유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맞다고, 우리가 그때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설명해 줬어요. 다솔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이 땅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최소 50억은 넘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임대료도 하고 말하더라고요. 다솔이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거 보라면서 임대계약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특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 물었어요.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련병원이 저희 땅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것. 그럼 내가 원하면 계약을 갱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네,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서류가 있다면서 보여줬어요. 다솔이가 꺼낸 건 기부금 영수증들이었어요. 40년간의 기부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총 15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기부하셨다고 다솔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돈이 생기면 병원에 기부하곤 했다고 설명해 줬어요. 다솔이가 노트북을 켜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세련병원 재정 상황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 수 있냐고 물으니 공시 자료 있다고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참 후에 다솔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세련병원이 지금 재정 위기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올해 적자도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임대 계약 갱신을 안 하시거나 기부를 중단하시면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워졌어요. 제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다솔이가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가 세련병원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치매 의심받는 할머니였는데 갑자기 병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솔이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세련병원이 보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사랑했던 그 병원이요.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냐고 다솔이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다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일단 병원에 알려야겠다고, 내가 누군지 말이라고 했어요. 직접 가실 건가요? 하고 다솔이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다른 방법을 써보자고 대답했어요. 저는 서류함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받은 명함이었는데 당시 병원 이사장 명함이었습니다. 지금 병원 이사장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다솔이가 검색해봤어요. 장석호라는 분이라고, 58세, 5년 전에 이사장 됐다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자고 했어요. 직접 하실 거냐고 다솔이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우선 간접적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다솔이에게 계획을 설명해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조용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거냐고 다솔이가 물었어요. 물론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다솔이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할아버지가 왜 이런 서류들을 남기셨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 이걸 사용해라. 라고 했던 말이요.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셨나 봐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셨다고 다솔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나설 때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4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다솔이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다솔이가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혜성아, 이제 시작한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병원을 다시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보자. 사진 속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3일 후 저는 다솔이와 함께 세련병원에 다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남편이 마지막에 사준 진주 목걸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다솔이가 옆에서 긴장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니까요. 이번에는 1층 접수창구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젊은 여직원 비서가 저희를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이상하게 봤는데 제가 40년 전 명함을 새로 인쇄해서 내밀자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비서가 이사장실로 들어갔다가 금세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님이 바로 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장석호 이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는데 저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정자라고, 약속 시간에 맞춰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약속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속을 잡겠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다솔이가 서류 가방을 열어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큼직하게 부지 임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장석호 이사장이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 병원이 서 있는 땅의 임대 계약서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급하게 이사장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세련병원 설립 당시 최대 후원자이신
그 윤정자 여사님이냐고 말이에요. 맞다고 대답하자 이사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하면서 익힌 침착함으로 말이에요.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수납창고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치매 의심까지 받았다고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다솔이가 노트북을 열어서 병원 재정 상황을 보여줬어요. 부채 비율 85%, 올해 적자 12억, 그리고 이부지 임대 계약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것까지.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계약 갱신 협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 미소에는 40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임대 계약을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병원이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200명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이 지역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병원에서 저를 치매 의심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어요. 창문으로 가서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며 옛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8살부터 이 병원에서 일했다고, 간호사로 시작해서 간호부장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밤새도록 위중한 환자 돌보고 가족들 위로하고 때로는 제 돈으로 치료비 보태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사장이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이 병원을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모든 직원 대상 환자 응대 교육 실시. 둘째, 고령 환자를 위한 특별 창구와 전담 직원 배치.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확대. 이사장이 예산 문제를 걱정하자 제가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매년 2억씩 10년간 말이에요. 이사장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단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모욕한 그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었어요. 일단 저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겠다면서 바로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간호사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부장님? 박미정이었어요. 제가 간호부장일 때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미정이라고, 그래, 너구나 하고 인사했어요. 부장님이라면서 정말 부장님이냐고,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물었어요. 미정이가 저를 알아보고는 눈에 눈물을 맺히며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이사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정말로 이 병원의 전 간호부장이자 최대 후원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을 거예요. 미정이를 통해 저의 정체가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지금도 병원에서 전설 같은 존재라고, 환자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모든 간호사들이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제가 정말로 윤정자 간호부장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요. 미정이에게 잠시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사장과 중요한 얘기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문이 닫히자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병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참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무시받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세련병원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어요. 미정이와의 재회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장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지금도 병원에서 전설 같은 존재라고, 환자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모든 간호사들이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제가 정말로 윤정자 간호부장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니까요. 미정이에게 잠시 나가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사장과 중요한 얘기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문이 닫히자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병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참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저를 모욕한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정말 반성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둘째, 병원의 환자 응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나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이사장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과는 당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변화라고 말이에요. 1시간 후 수납팀 직원들이 이사장실로 호출되었어요. 한유림 대리와 민도현 행정본부장이 들어왔는데 둘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유림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3일 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그 할머니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이사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 병원의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말해주더라고요. 한유림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민도현은 더 심각했어요. 저를 치매 의심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3일 전에 제게 한 행동과 말들을 기억하냐고, 그때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유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처럼 들렸어요. 요즘 진료비 떼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해요. 민도현은 더욱 당황해했어요. 자신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병원 전체 직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둘째, 환자 응대 교육을 다시 받을 것.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1년간 수습 기간을 두고 지켜볼 것. 만약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즉시 해고라고 경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유림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꺼냈어요. 혹시 다른 환자들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당황하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안 선다고 했어요. 다솔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보여줬어요. 최근 몇 달간 병원에 올라온 불만 글들을 찾아본 거였어요. 화면에는 여러 건의 불만 사항들이 떠 있었어요. 대부분 고령 환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무시당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다솔이에게 눈짓을 했더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기부 중단 통보서와 임대계약 해지 예고서였습니다. 이사장이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모든 기부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임대계약도 만료와 함께 해지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당황하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사정했어요. 병원이 문 닫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환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한유림과 민도연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급한 표정으로 이사장에게 뭔가 보고하더라고요.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와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더욱 당황했어요.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취재진들이 병원 앞에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사장에게 말했어요. 이제 선택할 시간이라고. 진정으로 변화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건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는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어요.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인지 6개월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면 기부도 재개하고 임대계약도 갱신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만약 또 다른 환자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환자 응대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이렇게 어렵지만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어요. 세련병원에서 벌어진 일이 톱뉴스로 다뤄졌거든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병원 앞에서 보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어요. 뉴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40년 후원자를 치매 환자 취급한 세련병원의 실상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어요. 다솔이가 인터넷 댓글들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건 나이 든 분을 무시한 태도였어요. 자신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화를 내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비상이 걸렸어요. 미정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병원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술 예약 환자들이 많이 취소했다고 했어요. 환자들이 병원을 불신하게 된 거였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동요였어요. 병원이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협력업체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던 회사들이 계약 연장을 꺼리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었어요. 병원 운영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사장이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절망적이고 초조한 톤이었어요. 병원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정했어요. 임대 계약 해지만은 철회해달라고. 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진정한 변화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솔이가 컴퓨터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솔이는 IT 전공이어서 이런 쪽에 능숙했거든요. 병원 시스템의 보안이 약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파일들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민도연 행정본부장이 허위로 보험 청구를 한 내역들이 수백 건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아낸 거였어요.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업체 제품만 구매하는 대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거였어요. 이 모든 게 민도연의 지시하에 이뤄진 일이었어요. 저를 치매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다솔이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환자들에게는 까다롭게 굴면서 뒤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즉시 이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이사장이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제가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이사장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민도연이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세세한 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사장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이에요. 첫 번째 선택은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었어요. 민도연만 해고하고 피해 금액을 병원에서 배상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이었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는 거였죠. 이사장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어요. 아직도 체면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저도 직접 신고하겠다고. 병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사장이 두 번째 선택을 했어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도연이 급하게 소환되었어요.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도연이 모든 것을 시인했어요. 병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어요. 환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그런 짓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었거든요. 민도연은 즉시 해고되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또다시 뉴스로 나갔어요. 세련병원의 부정사건이 연이어 터진 거였어요. 이번에는 반응이 더욱 격렬했어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병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어요. 환자들은 물론이고 의료진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의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의료진까지 떠날 판이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업체들까지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였어요. 언론에서는 세련병원의 몰락이라고 표현했어요. 40년 역사의 병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오늘 수술 취소인가요? 왜 VIP 기부자가 떠나요?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미정이가 전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너무 가혹했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환자를 우선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사장으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 한 달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줄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기회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위기에 빠진 지금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TV를 켜니 또다시 세련병원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련병원 위기, 어르신 무시 파문, 40년 후원자 모독 사건의 전말이라는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병원 앞에는 취재진들과 함께 불안해하는 환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40년간 병원을 후원해온 분이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인터넷에는 세련병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후에 다솔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의료진들의 이탈이었어요. 우수한 의사 5명이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력업체들의 계약 해지도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료기기 임대업체, 급식업체, 청소업체까지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은행이었어요. 병원 운영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했어요. 다솔이가 계산해 본 결과 이대로 가면 정말 한 달 안에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이사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병원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현재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환자들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취재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카메라를 들이대려고 했지만 조용히 피해서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이사장실에 들어가니 장석호 이사장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못 잤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정말로 변화할 의지가 있냐고, 진심으로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 생각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사장이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모든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환자 권리 보호 시스템,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었지만 실행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간호사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말하길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환자 응대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장님의 가르침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일부 직원들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장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변화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달 저와 환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가 회의를 열 것, 모든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환자 무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 중단. 이사장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40년 전 남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어봤어요. 정자야, 우리가 만든 이 병원이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병원 말이야. 그 편지를 이사장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우리 부부가 꿈꿨던 병원의 모습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이사장이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해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옷차림이 낡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의료진의 기본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일부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유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달라지겠다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유림의 손을 잡아줬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세련병원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6개월 후에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혜성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련병원은 정말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열린 평가회의에서 저는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응대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령 환자를 위한 전용 창구도 만들어졌어요. 전담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고 세심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진료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6개월 평가를 마치고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솔이와 함께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다솔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로비에서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인사하고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유림이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유림이 제 앞에 서서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다시 배워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물어봤어요. 한유림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어떻게 환자들을 돌보셨는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좋은 병원 직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6개월 전 저를 모욕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저는 한유림의 손을 잡아줬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유림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생각났어요. 혜성이가 항상 말했던 게 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말이야. 그날 오후 이사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병원에 윤정자 환자 사랑실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사진과 함께 환자 우선 철학을 새긴 명판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양했어요. 제 이름을 걸 필요는 없다고, 그냥 환자 사랑실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매년 환자를 가장 정성스럽게 돌본 직원에게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상의 이름을 사랑 나눔상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직원을 격려하자는 뜻이었어요. 이사장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며 받아들였어요.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약속했던 기부를 재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기부금을 환자 진료비 지원과 직원 교육에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도 갱신하기로 했어요. 다만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환자 무시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이사장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가 간호사들을 대표해서 찾아왔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서명한 감사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부장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간호사가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40년간 바라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에게 남편의 브로치를 건네줬어요. 작은 나비 모양의 금 브로치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라. 미정이가 브로치를 받으며 울먹였어요. 부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후배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세련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방문객으로 말이에요.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환자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납 창구를 지나가는데 한유림이 환자분께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령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길을 안내해드리고 따뜻한 차도 대접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환자 우선 따뜻한 마음으로 같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꿈꿨던 병원이 되었구나. 남편 혜성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요.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병원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성아, 이제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웠어. 창밖으로 세련병원이 보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켜진 병원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돈이 아니라 태도를 남기고 싶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이다. 일기를 다 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혜성이를 만났어요. 혜성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치료받고 있어요. 한유림 씨는 현재 병원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직원이 되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